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자료 4번을 보시니까, 4번 보니까 이게 타인입니다. 남의 물건입니다. 타인 물건이다. 예. 뭐, 당연하겠죠. 타인 물건에 대해서 또 채권이 발생되는 거지. 자기 물건에 자기가 채권을 가진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타인 물건을 어떻게, 일단은 점유를 해야 됩니다. 어떤 남의 물건에 대해서 내가 점유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채권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타인 물건을 뭐 한다? 이게 또 점유가 나오네. 뭐 점유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치권 하면 이코로 점유. 점유인데 점유다 보니까 어떤 게 이건 이제 1강인가 2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점유도 되고요. 간접 점유도 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점유의 시기가 채권이 발생할 당시에는 점유를 안 했다가 나중에 점유를 하더라도 또 역시 마찬가지 뭐다 이게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발생되지 성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지문 자료를 보시니까 직접 간접 간의 관계는 없는데 만약에 이 점유를 상실한다.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뭐다 유치권은 어떻게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고, 어쨌든 유치권의 어떤 성립 요건은 뭐다 이게 타인 물건에서 어떤 채권이 발생되었다면 그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그 물건을 꽉 잡고 있는 거 점유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서, 여기서 보는 게 타인이에요. 타인. 어쨌든 남의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채권이 있으면은 그 물건을 점유를 해야 되는데, 타인에 보면은 타인의 범위가 뭐냐 그러니까 남의 물건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유치권자는 채권자이지 않습니까? 유치권자는 채권자다. 그러면 이 양반 타인은 뭡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채권자이면 이 사람은 뭐다? 유치권자에 대한 돈을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타인은 뭐 채무자는 당연히 들어가고, 또 여기 타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뭐다? 이게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승계인이다. 예를 들자면은 현재 A가 소유자란 말이죠. 소유자. 이 A에 대해서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A 물건에 대한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점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갑은 뭐다? A에 대한 그 유치권자로서 채권자고 A는 뭡니까? 채무자가 된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A가 유치권자인 갑한테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A에서 B로 이렇게 싹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A에서 B로 이전이 되었다.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단지 소유권이 A에서 B를 받겠다면 그 순간부터 자기가 유치권에 찾아온 채권이 훨훨 날아가 버렸다면 갑 입장에서 엄청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어떡하지? 현재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 사람 뭡니까? 채무자잖아요. 타인이거든요. 타인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다.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채무자의 지위가 또다시 어떻게 소유권이 B한테로 넘어갔다. 이 사람 뭐지? 이 사람도 뭐다? A의 지위를 승계하는 승계인이 됩니다. 여기에 이 사람 이게 뭐더라? 이게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서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어떻게 낙찰을 받은 낙찰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은 그때는 뭐다? 낙찰자는 이 갑이 A에게 주장했던 유치권에 터잡은 채권을 언제는 B 네가 나한테 좀 돌려줘야겠어. 돌리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민사집행법 몇 조? 91조 제5항 규정에 보니까 유치권에 터잡은 채권을 낙찰자가 인수한다. 왜 인수하냐? 그러니까 낙찰자는 어떤 사람의 지위를 승계한다더라?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승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건설 유치권 같은 경우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된다. 그러면 민법 367조 규정에는 뭐 필요비 또 유익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필요비 유익비 같은 경우는 어떡하지? 요 또 말씀드리네요. 경매 결과 우선해서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우선 상환권이 있기 때문에 때려맞아서 이 사람이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자기 필요비 유익비 이 비용을 전액 다 배당을 받는다 하게 되면 우선 낙찰자의 인수상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우선 상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법원에다 유치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유치권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이 필요비 유익비는 누가 인수한다? 낙찰자가 인수한다. 왜 인수하냐? 그러니까 낙찰자는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이 낙찰자가 이것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그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이와 관련된 판결이 밑에 나와 있잖아요. 대법원 71-2414호 여기다 당구장 표시를 하시고요. 우리는 단순하게 유치권에 터잡은 채권은 낙찰세 인수한다고. 왜 인수하냐 이기지. 그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굳이 그 근거를 따지자면 요 71-2414호 이 대법원 판결을 들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 좀 읽어봐 드릴게요.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하다. 왜냐면 내가 돈 받을 때까지는 그 유치물 자체를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점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불법 점유가 아닙니다. 적법한 것으로서 그 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서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해서 그 청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그 유익비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 유치권에 터잡은 채권액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설사 소유권이 이전된다 손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뭐다? 전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승계인의 지위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유치권자의 채권액 역시 마찬가지 유치권자한테 반환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시니까 5번은 보니까 불법 행위에 의한 점유가 당연하죠,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치권자가 그 물건으로 인해서 어떤 그 채권이 발생되었다. 그럼 그 점유는 뭐다, 이게? 불법 점유가 아닌 적법한 점유거든요. 적법한 점유 상태 하에서는 유치권자가 내 돈 돌리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근데 보니까, 여기 보시니까 이게 적법이 아닌 불법. 불법 점유가 아니어야 한다. 이거는 불법 행위에 의한 점유가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자료 이제 예를 보면 뭐 남의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가 그 물건을 고쳤더래요. 물건을 훔쳐서 고쳤다 이거지. 고쳤더라도 수선비에 대한 채권은 대한 그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점유는 불법 점유면 아니 된다. 적법한 점유다. 어떤 그 특정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물건을 누가? 유치권자가 확 점유를 한다. 그 점유가 뭐지? 적법한 점유여야 한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 훔쳐가지고 수리해가지고 말이지. 야, 이거 수리비 발생됐다 해가지고 원래 소유자한테 돌리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판결은 지문에 2가지 정도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니까 3번에 유치권자의 뭐 권리, 요건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유치권자의 권리는 뭐다? 1번에 목적물을 유치한다, 점유한다는 건 당연하죠. 자기 채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당연히 유치물을 점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점유할 수 있고. 그래서 요 지문 말이죠.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대법원에서 95-8713호 판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점유에 대한 하나의 정의를 나름대로 대법원에서는 이게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읽어봐 드릴게요. 점유라고 하면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인, 참 말이 어렵습니다.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근데 이 말의 결국은 뭐다? 직접 점유도 괜찮고 간접 점유도 괜찮다. 원래 대법원 판례 이게 보면 좀 말을 꽈배기처럼 베베 꽈놨습니다. 근데 보면 결론은 아주 허무하단 말이에요. 너 직접 점유도 간접 점유도 어쨌든 그 유치물은 뭐다? 유치권자의 지배하에서 놓여있다면 이건 뭐야? 그건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여기 이제 1번 말씀드렸고. 자, 2번은 보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은, 비용 하니까 뭡니까? 비용 하니까 뭐 필요비 또 나오네, 그죠? 필요비, 유익비, 이렇게 나옵니다. 민법 뭐 367조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뭐다? 우선 상환권이 인정이 된다. 필요비, 유익비 해서, 그 관련된 내용은 여기 지문이 있으니까 지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어쨌든, 제가 또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유치권 하면 우리는 어떤 부동산이다, 그죠? 동산이면 뭐 시계 수리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부동산이다 그러면 유치권, 뭐지? 공사대금이냐? 아니면은 필요비 유익비냐?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공사대금 하면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이게 건설 유치권은 낙찰자 100% 인수한다. 왜 낙찰자가 인수하지? 그러니까 낙찰자는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치권자의 채권액을 낙찰자가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 또 나아가서 필요비 유익비 같은 경우는 뭐다? 일단 이 법조항 민법 367조 그죠? 민법 367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뭐다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 우선상환권이 주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유치권 신고를 필요비 유익비에 의해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거 뭐 신고 안 했다고 하면 그때 낙찰자 인수한다. 왜 인수하냐? 낙찰자는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대금 반환 채권과 똑같아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된단 말이죠. 이번은 이제 비용상환 청구권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3번은 보니까 뭐로 나와 있습니까? 우선 변제권 자꾸 나오네요. 이거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1강과 2강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걸 이제 여기서 조금씩 이제 풀어서 제가 말씀드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유치권은 뭐다 이게 1강과 2강 요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3번 보니까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하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니까 저도 이제 지겹네요. 또 말씀드려야겠다. 민사집행법 몇 조? 91조 제5항. 민법 몇 조? 367조. 요 조항에 의한 것은 뭐다? 이건 우선 변제권이 없다. 요건 뭐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죠? 있는데, 근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요건 뭐다 이게? 소위 건설 유치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는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낙찰자는 이 건설 유치권의 투잡은 공사대금 채권은 반환해 주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우선 변제권은 뭐 있는 걸로 봐야 된다. 물론 이것은 경매 절차상에서는 우선 변제권 주장하지 못하고 요거는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근데 결론은 뭐다? 진정 공사대금이 발생되고 진정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가 발생되었다면 결론은 뭐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자기 채권을 회수하면은 문제가 없다. 단 전제가 뭐지 이게? 또 나옵니다. 점유가 전제가 된다. 따라서 점유는 뭐 어디 또 나오죠? 직접 점유, 간접 점유인데 점유를 상실했다. 그럼 그 순간부로 유치권도 소멸돼 버린다. 우리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법정지상권처럼 말이죠.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 이랬을 경우는 법정지상권과 같이 그 존속 기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묘는 존속하는 이 당사에 관한 법률하고 틀립니다. 분묘기지권과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를 가진다 이랬을 경우는 뭐다? 그 묘가 존속하는 한은 어떻게?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는 계속 존속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분묘를 싹 썰어가 버렸습니다. 묘가 없어졌다고 하면 그 순간부로 어떻게? 묘가 없어졌다. 봉분이 사라졌다 하더라면 그 순간부로 분묘 기지권도 헐헐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유를 요건한다. 만약 점유를 상실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그 순간부로 유치권 빠이빠이 그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거 지울게요. 이제 4번 보시니까 유치물 유치권자는 자기 그 유치물건에서 자기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는 말이죠. 회수할 때까지는 어떻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베란다를 임차인 자기 비용으로 설치했다. 집주인이 자기 비용으로 베란다 설치했다. 그건 유치권 성립 안 됩니다. 지가 지 물건에 대해서 당연히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아닌 타인이, 즉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베란다 샤시를 설치하였다더라. 그러면 설치 비용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당연히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낙찰자한테 너 방 좀 빼라 그러면 그래 샤시 비용 좀 내 방 빼줄게 이런 식으로. 근데 단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그러니까 자기 채권을 받을 때까지는 그냥 그 점유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큰 무리가 없어질 것 같고 4번에 유치물에 대한 사용권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제 대법원 71-2414호 해가지고요, 뭐 가옥명도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 판결 내용도 여러분들이 대법원 가서 보셔야 되는데, 이 자료 한 번 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유치권자는 4번입니다. 유치물 사용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 점유한다는 거죠. 점유해서 사용한다는 건데, 판례는 유치권자가 보존 행위로서 유치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행위. 당연하죠. 그 유치 목적물 자체를 보존하는 행위는 이게 적법한 행위라는 거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불법 행위 아니거든요. 돈 주면 내가 나가겠다 이거지. 돈 안 주면 내가 점유 사용하는데, 그런데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보존 행위로서 사용했다는 거죠. 유치물의 소유권이 변동이 있더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유치물의 소유권이 변동이 있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가 적법하다면 그 후 유치권자가 새로이 어떤 비용을 투입했대요. 해서 부동산의 가액이 증가가, 이건 소위 이제 그 유익비입니다. 유익비. 부동산의 가액이 증대되었다. 유익비란 말이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 임차인이 베란다 샤시를 설치하였습니다. 샤시 하는데 최초 들어간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됐다 이거죠.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태풍이 와서 유리가 깨져버렸어. 그러면 일단 기존에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이 됐단 말이죠. 발생이 된 상태에 또다시 어떻게 유리를 교체하였다. 그럼 비용이 또다시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굳이 따진다면은 유익비에 해당이 된다면 그것도 추가로 발생된 비용까지도 낙찰자한테 돌리도 단보다 난 적법하게 점유라고 하죠. 왜 적법하지? 근데 돈 받으면 나가겠다, 그지? 그래서 새로이 비용을 투입하여서 부동산 가액이 증가한 경우 부동산 가액의 증가 밑줄 것이고요. 그 유익비 하나 적어내십시오. 이는 유익비로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4번을 보시니까 이제 유치권자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의무입니다. 의무. 유치권자의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의무가 뒤따를 거 아닙니까? 유치권자의 의무는 뭐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당연하겠죠. 자기 채권을 못 받는다 해가지고 지나가면서 발로 툭툭 차가지고, 손상을 시키면 아니 되겠다. 이것도 지문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유치 목적물을 점유한다. 이거죠. 당연하죠. 자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유치 목적물을 점유하고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면은 유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낙찰자 누구죠? 반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이게 보면 제가 지문에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그 민법 법조문을 쭉 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 민법 법조문은요, 제가 요 자료 뒷부분에 보면은 유치권과 관련된 민법 조문을 제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유치권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성납 없이 유치물을 사용, 임대 또는 담보제공, 당연하죠, 이거. 누가 담보제공 할 수도 없죠.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나, 유치물의 보존행위의 얘기를 동그라미 딱 치시기 바랍니다. 유치물의 보존행위는 채무자 등의 성납 없이, 당연하죠. 보존행위는 채무자의 성납 없이 할 수 있다 해서, 요 내용도 역시 바로 위에 4번의 유치물의 사용권에서 보면 이제, 보존행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라고.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물건이 보니까요, 2001년도 3월 달에 낙찰된 그런 사례입니다. 경매 신청은 보니까 1998년도 상당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1998년도에 경매 신청이 됐는데 낙찰은 2001년도 3월 달에 낙찰이 됐고요. 이 물건은 보니까 공장이었습니다. 공장이고 1차 감정 가액이 한 38억 정도 됐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유치권으로 신고된 금액이 약 14억 2천만 원 정도가 유치권이 신고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식당에 보니까 보증금이라든지 또 설치, 안에 인테리어 설치 비용, 이런 거 전부 다 유치권으로서 신고를 한 그런 낙찰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